귀신 들리는 걸 눈앞에서 봤어. 진짜 귀신이 들리는 거야.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어. 둘이서 다? 그걸 내 바로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야. 기억을 한 개도 못 하는 거야. 그 순간을. 그걸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한 거야. 자, 강민이의 별명은 야 이거는 이런 거 어렸을 때 별명 많이 갖고 있었는데 청개구리라고. 근데 왜냐하면은 지금 앞에서는 공부 다 잘한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지지도 못했거든.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공부를 진짜 열심히 시켰어. 정말 뭐 학원도 붙여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했거든. 근데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라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진짜 못했지. 고등학교 때까지도 못했어? 못했어.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수능을 치고 입시를 하는데 4년제 대학이 다 떨어진 거야. 지방도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깔끔하게 포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그때 내 동생이 2살 미치였는데 얘는 안 되겠다. 첫째는 안 되겠으니까 둘째에 집중하자. 하고 둘째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나는 자유로워졌잖아. 자유로워지니까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재수 때 그때부터 공부해. 그래서 재수 딱 한 번 해가지고 의과대학 들어갔지. 어디 학교 갔어? 난 경북대, 대구. 대구 아이가. 대구에서 제일 좋은 의과대학이야. 나 그리고 박사는 서울대야. 그러니까 나도 알아. 한봉준 씨. 우리 지도 교수님이 친하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내 동생이 이제 부모님이 막 투자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내 동생도 재수를 했어. 그리고 걔가 재수를 하고 서울대 들어갔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나도 정신과 의사잖아. 청소년들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아이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이 앞서면 애는 공부를 못해. 왜냐하면은 이 공부가 내 게 아니야. 부모님 거잖아. 근데 나나 내 동생은 공부가 내 거라는 걸 직감하는 순간부터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동생도 의사야? 동생은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어. 걔도 늦게 철들어가지고. 나는 사실은 동생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부모님의 관심을 뺏어가 줬기 때문에 나한테 은인이지. 이 자리를 빌어서 동생한테 정말 예전에 고마웠다는 인사도 좀 하고 싶고 그래. 그때 그럼 영향 때문에 정신의학과도 이렇게 선택하는데 조금 영향이 있었던 건가? 사실 정신의학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의과대학에서 완전 부류가 반반으로 가려. 어떻게 갈리냐면은 진짜 정신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정신과 의사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도 완전 갈려. 근데 왜 정신과를 선택? 근데 나는 비교적 일찍부터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던 케이스야. 난 귀신이 무서워서 정신과 의사가 됐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친한 친구가 소위 말해서 귀신 들린다 했잖아. 귀신 들리는 걸 눈앞에서 봤어. 이제 무슨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진짜 나랑 친한 친구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진짜 귀신이 들리는 거야.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바로 옆자리에 고3 형이 앉아 있는데 이 고3 형이 내 친구한테 존댓말을 막 쓰는 거야. 이 고3 형도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둘이서 다? 그걸 내 바로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야. 뭐 연극 같은 거 둘이 짠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완전 실화야. 그리고 교회에서니까 막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종교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네들이 귀신 들린 것 같으니 따로 데려가가지고는 이제 안수기도라 그래. 그 귀신 내쫓는 거, 엑소시즘 같은 거잖아. 그래서 한 2~3시간 만에 좋아졌어. 그리고 기억을 한 개도 못 하는 거야. 그 순간을. 그걸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한 거야. 그 경험을 딱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잠을 자려고 그럴 때 잠이 안 안 오지. 불도 못 끄고 막 성경책 옆에 놔두고 십자가 목걸이 막 메고 다니고 장난 아니었어. 이거를 내가 극복하려면 목사가 되든지 이것과 가장 관련 있는 학문으로 따지면 정신과 의사일 것 같아.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빨리 마음을 먹은 거지. 강민이의 전문 분야는 정신건강 전문이라고.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이 요즘에 좀 아프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 요즘에. 상담도 많이 하고. 옛날하고는 그래도 확실하게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 같기는 해. 예. 뭐 상민이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변에 정신과도 많아졌고 근데 여전히 좀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안타깝고 지금 20몇 년째야.
그래서 사실 나 같은 사람이 방송 나와서 정신과에 대한 어떤 오해나 편견을 좀 낮춰주는 게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를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혹여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과 간다는 거를 좀 꺼려하잖아. 그치, 얘기하고 무서워하지. 또 주변에서도 야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지 뭘 정신과를 가 이런 얘기가 이제 제일 크게 이제 상처인 거고. 그리고 정신과를 가면 대부분 정신과 의사가 약만 준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환자보다 더 떠들거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정신과를 가면 사실 이게 막 내가 조리 있게 말을 못 하겠어. 막 가끔 가면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맞아. 하는데 나는 의사 입장에서 왠지 되게 막 추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어? 일단은 일반 진료실에서는 한꺼번에 모든 걸 파악하려고 그러지 않아. 왜냐하면 나한테 처음 오신 분이잖아. 처음 오신 분이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믿어. 내 속마음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냐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려고 해. 근데 다만 정신과 의사가 탐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해. 어디냐 하면은 응급실이야. 응급실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가 와. 정신착란이 왔어. 근데 뭔가 조현병 같지는 않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하고는 뭔가 양상이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도 하고 얼굴 표정도 보고 하는데 뭔가 이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묻는 거지. 혹시 죽으려고 약을 먹었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숨기고 있다가 사실은 내가 죽고 싶어서 집에 있는 약들을 이것저것 다 먹었다. 근데 우리가 약을 많이 먹으면 뇌 쪽으로도 문제가 와서 착란 증상이 생겨.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하고 중요하겠네. 내가 정신과 환자를 하면서 놀랐던 경험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 입원 상황이야. 그러면 환자분들이 병실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산책도 같이 나가거든. 치료에 비교적 협조적인 분들을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환자 한 분이 도망치는 거야. 아이고. 괜찮은 척 했는데 이제 나가가지고는 도망치는 거지. 근데 그럴 때 산책을 나간 의사는 절대로 그 환자를 쫓아가면 안 돼. 왜냐하면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도망치면서 교통사고 같은 게 날 수도 있잖아. 그냥 도망을 간 데는 어디로 가겠어? 집으로 가겠지. 가만히 그러니까 놔두면 되는구나. 쫓아가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한 분이 도망가신 거야. 그래서 나 일단은 안전한 게 최고니까 집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병실로 다시 돌아오는데 갑자기 카트에 막 응급차 카트에 아까 전에 그 환자가 실려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가다가 사고 났나 싶어서 엄청 놀래가지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요즘은 약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게 드문데 과거의 조현병의 심한 증상 중에 하나가 납골증이라고 있어. 뭐냐면은 갑자기 온 몸이 밀랍이 된 것처럼 굳어. 그 상태에서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못 움직여. 그 도망친 환자가 급하게 도망가다가 뭔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납골 증상이 오면서 도망간 자세로 쓰러진 거야. 그리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응급 상황인 줄 알고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병원으로 온 거지. 그래서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다시 입원 치료를 연계를 한 경우거든.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거를 다시 지금 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였던 것 같아. 자, 이제 광린 스턴. 사실 앞에서 너무 강의를 잘해줘가지고 내가 약간 쫄려. 그럼 그래서 쉴까? 약간 아니 그래도 갑자기 긴장이 되네. 벌써 힘든 얘기 우리가 감정 쓰레기 감정 통이야? 쓰레기 통도 아니고 우리한테 왜 힘든 얘기를 해? 아니 왜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든 얘기를 해? 잘한다니까 자신감을 얘기해야지. 우리는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는 있어.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안 들어도 돼. 나의 감정 쓰레기를 안 받아줘도 상관없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강의할 때 우리가 다 떨리잖아. 긴장되잖아. 근데 그 긴장을 줄여줄 수 있는 제일 방법은 내가 앞에 나가서 긴장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사실은 범죄 전문가였지만 이제는 부부 상담 전문가로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 결혼 관계에서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근데 부부 관계에서의 신뢰와 가장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신뢰를 어떻게 쌓을 수 있느냐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거의 반대는 뭘까? 부부 관계에서
불신. 아, 불신. 그 불신의 가장 대표격은 불륜. 외도. 아 진짜네? 외도구나. 그래서 이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간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례가 하나 있어. 내가 가져온 사례가. 결혼하기 전에 바람을 핀 적이 있어. 전력이 있어. 결혼하기 전에. 지금의 배우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거지. B라는 사람이 근데 그거를 용서해준 거야.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용서해주고 결혼을 한 거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살아보니 A라는 사람이 또 뭔가 좀 이상해. 의심되는. 전화도 자꾸 어딘가에서 하는데 숨기고, 그리고 밤 늦게 들어왔는데 누구 만났다는 게 얼버무리고, 가끔 핸드폰도 이렇게 엎어놓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몰래 보려고 했더니 비밀번호가 다 돼 있어. 그래서 뭔가 의심이 되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전력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꼬치꼬치 캐묻는데 대답을 제대로 안 해. 그럼 의심이 점점 커지지. 그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이 이 B라는 배우자가 점점 이 의심이 꼬리를 물면서 자꾸 감시하게 되는 거야. 그럼 A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지지. 근데 또 A라는 사람은 B가 이 의부증, 의처증이 있다는 식으로 오히려 막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괴감이 들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와, 나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이랑 못 사는 걸 떠나서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정도의 자살 사고까지도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어.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진료를 와. 결국에는 이 외도에 대한 어떤 빌미와 의심이 부부관계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몰아붙인 거지. 신뢰가 깨져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외도를 하는 인간의 뇌구조를 본다면 어떤 경우에 자꾸 이 유혹에 취약한 걸까? 한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된다는 압박감? 그래서 뭐가 땡겨? 뭐가 땡겨? 술 땡겨. 자극이 땡기는 거야. 아, 자극 땡긴다고. 술 땡기면은 외도를 안 하지. 근데 외도로 가는 경우는 나는 이 밋밋한 게 싫은 거야. 동기유발, 쾌락, 흥분, 즐거움, 보상 이런 것들이 이 도파민의 영역인데 웬만한 뭐 TV를 보거나 예능을 보거나 아는 형님을 보거나 뭐 이혼숙녀 캠프를 봐도 재미가 별로 없어. 도파민이 자극을 안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파민이 말이 되나? 빵빵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도파민이 자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도파민을 자극받기 위한 더 센 걸 찾는 거지. 아까 전에 그 사례에서 A라는 사람이 외도를 한 적이 있지만 결혼한 다음에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 없지 아직.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 어디까지나 의심이잖아. 근데 이 의심 역시도 도파민이야. 새로운 의심도 도파민. 그게 정말 심해진 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조현병이라고 얘기해. 조현병의 특징은 망상이거든.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상황까지 가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영철이가 방금 날 쳐다봤잖아. 영철이가 날 싫어하나? 걸렸네, 영철. 뭐 귀신인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걸 눈치채게 하면 어떡해? 메모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가능성 낮은 거를 계속 쫓아가는 게 이 도파민의 역할이거든. 이게 혹시 어쩌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뇌는 무조건 파국적인 걸 생각하게 돼. 그래서 결국에는 외도에 취약한 사람도 도파민이 문제고 외도에 의심이 많은 사람도 도파민의 문제인 거야. 이 발광하는 도파민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야. 도파민 관리. 외도의 유혹이 취약한 쪽에서의 해법 중에 하나야. 나락에 대한 경계야. 왜냐하면 유혹에 취약한 사람은 미래를 못 봐. 그치. 즉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파국적인 결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나락을 생각 안 하는 거야.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 바람을 펴서 100% 안 걸릴 수 있다면, 우리가 걸리지 않을 확신만 있다면 모든 사람은 바람을 핀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람을 피지 않는 건 윤리나 도덕이나 내 배우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거를 걸렸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걸릴까 봐. 그러니까 와이프가 쫓아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감시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너 한 번만 더 하면 끝이야. 그리고 너는 정말 끝장나는 줄 알아. 나락에 대한 경고를 강력하게 먹이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 자, 또 하나. 이쪽 영역. 의심을 하는 입장에서의 도파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나 자신의 현재로 삶을 재설정하는 거야.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에 그 상대 배우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옛날에 우리 남편이 옛날에 우리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안 돼. 내가 과거의 상황으로 자꾸 현재를 바라보게 되면 현재는 만족스럽지 않아.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가져가잖아. 현재의 장점이 눈에 보이지 않아. 부부관계에서 특히 의심이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의 잘못이 있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어. 그리고 여전히 나랑은 가장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또 여전히 멋있고 예뻐. 이걸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지 옛날에 좋았던 점, 옛날에 잘못 이걸로 자꾸 현재를 대입해서 보려고 그러면은 우리 삶은, 우리 부부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내가 했던 얘기가 물론 오늘 경운이 없지만 또 결혼 생활 잘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뭐 고민이 있으시다고. 마음이 막 울렁울렁 거리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겁이 많아요, 좀. 겁이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발표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MBTI 완전 다르네요. 근데 MBTI 검사를 해도 I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면을 쓰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삐에로 가면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도 말하기가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게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의 반응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 중에서도 내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와, 얘는 진짜 좋은 친구구나. 얘는 정말 착해. 얘는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인격체로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말할 때 조금 다 말해놓고 혼자서 조금 집에 들어가면 좀 생각이 잠길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 봐.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그 사람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더 해볼까? 그런 고민? 사람 때문에 상처가 있으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가 있으세요? 네, 좀 많아요. 그쵸. 네. 사람 관계에서 제가 되게 좋지 않았던 결과가 되게 많아요. 친구를 잃었거나 그때 좀 뒤통수를 한 대 빵 맞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주변 사람들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아무도 안 남아있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무도 그렇죠. 안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건지 알고.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사랑 공포증 같아요. 지금 이거 사랑 공포증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린 기본적으로 비를 서로 맞춰주려고 하는 게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관계의 기본이 불편해진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거는 일정 부분 트라우마 반응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시잖아요. 마음이 계속 공허할 거예요. 요즘 공허해요. 제가 최근에 공허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제일 큰 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트라우마는 극복 방법이 네. 내가 부딪혀서 다시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희석시켜야 돼요. 트라우마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는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정신과 의사가 되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도. 왜냐면 저는 그 누군가에게 억지로라도 공감을 해줘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구나. 연습하는 거예요. 네, 좀 그래도 안전한 사람과 내가 그거에 대한 경험을 다시금 하면서 관점을 조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불신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예전에는 친구라 그러면 오래 사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친구라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가 지금은 정의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누이 저한테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한테 얘기해요. 친구는 지금 내 옆에 서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도 걔한테 필요하고 걔도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서로 필요 안 할 수도 있죠. 걔만 필요할 수도 있고 나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멀어지는 게 맞아요. 최근에 급 좀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은 확실히 기브앤테이크가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그냥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중요하죠. 그게 그 비즈니스 관계라는 게 안전해요. 어디까지나 관계는 일정 부분의 협상을 동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원히 어쩌고 저쩌고 이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너무 좋아요 지금. 뭐가 좀 시원해졌어요. 다행이네요, 네. 진짜. 나한테 어떤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이제 아까 그 뭐 갱년기도 체크했잖아요. 전 거의 다 해당되더라고요. 키 작아지는 거 빼고 네,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남성 호르몬 검사 한번 해보려고 난 몰랐어요, 한번 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낫다면 연락 바로 드리겠습니다. 쌤. 아까 얘기했던 네네네. 3개월에 한 번 맞는 걸 맞는데 그걸 계속 맞으라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3개월에 한 번 맞다가 내가 또 약간 좀 이렇게 전 쬐깐해서 약발이 금방 될 거였어요. 그 맞다가 네. 또 이제 괜찮으면 6개월에 한 번 맞다가 네네네. 그걸 한번 해보시면 되고 우울한 느낌이 있거나 이런 건 우울하진 않아요. 제가 그게 아내가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그런 병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밝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우울해서 막 그런 증상 없어요. 아니면 지친다든지 무력하다든지 요즘에는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자꾸 핑계가 생기더라고요. 뭘 할 때 이렇게 적극적이다 보다는 하기 싫어하는 핑계들이 많아져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뭐 촬영도 막 기분 좋게 늘 나갔었는데 어느 날은 계속 반복되는 삶이고 그러니까는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내 행복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 아이가 씻으면서 노래하는 소리 들으면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 뭐 아내가 차려준 음식에다가 뭐 집에서 간단히 소주 한 잔 먹을 때 그렇게 이제 보여서 이렇게 먹을 때 그게 행복하고 근데 그게 행복이 단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 외적으로는 너무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생활이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겠다고 일탈 같은 거죠. 혼자 막 낚시 가방 챙겨서 4시간, 5시간 운전해서 가서 낚시하고 또 돌아오면 다시 또 일상이 또 그냥 그렇게 이어지니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 매일 일어나면 밭에 나가시고 논에 나가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저게 재밌으실까? 뭐 때문에 저렇게 사실까? 근데 커서 딱 나도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생활 패턴이나 사는 방식이 다르지 그냥 똑같은 아버지 삶인 것 같아요. 그냥. 난 그 수근 씨 어렸을 때 네네. 이야기를 이제 얼마 전에 또 수근 씨에 대해서 예. 살펴보면서 네네네.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어요. 아버님이 그 당시에는 살뜰하게 챙겨주는 아빠는 없었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는. 네. 고생했어요. 제가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뭐 결핍이란 말이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저는 뭐 원래 워낙 강해서요. 뭐 그런 것조차도 저를 좀 더 강하게 만들었던 이 중에 하나고 그래서 늘 열심히 사는 이유가 가난은 대물림 하지 말자.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제가 수근 씨가 그게 대단하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그 이발소 있는 그쪽에 네네네 쪽방에. 그 쪽방에 있으면서 네네네네. 형님 가출하고 네네. 그다음에 수근 씨 가출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네네네네네. 가출 못했다고 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수근 씨가 이 나이에 그래도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네네. 벌써 아픈 아내와 자식들을 그렇게 보듬을 만큼 여기까지 와서 저 너무 기특하고 네네네. 너무 재치 있더라고요. 아는 형님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호동 씨가 수근 씨를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았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가장 친구처럼 좀 만나면 이해 안 되고 위로되는 게 호동 선배예요. 네. 형이랑 가장 많은 시간 보내요. 네. 아니 근데 호동
씨가 수근 씨를 예뻐하는 게 보여요. 아, 그리고 오동 씨도 보니까 바른 생활 사나이고 네네. 그러니까 많이 같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잘 맞추면 예, 될 것 영향을 많이 같고요. 받았어요. 그래도 혹시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 예. 얘기해 주세요.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웃음 많이 예, 드릴게요. 근데 수근 씨 얼굴 좋아지셨어요. 아, 예. 더 선생님. 젊어졌고요. 선생님 앉아 계세요. 예. 아, 나 그래도 선생님 주차권 좀 끊어주시겠어요? 병원 지하에 주차됐거든요. 주차. 근데 내가 못하는 게 핸드폰 하는 거 하고 뭐 주차하는 거 하고